시간순하고 성남시를 알아가는 어떤 그런 순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질문을 만들어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 지자체 단체 재정, 그러니까 자치단체 재정이 대부분 많이 열악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특히 전국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이고 또 재정도 상당히 어렵죠. 인건비 주기도 어려운 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만 우리 익산도 재정자료가 한 25% 이렇게 안 됩니다. 부채 심각해서 작년 선거 때 시장 선거에 쟁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심각하게 언론을 탔던 곳이 사실은 성남시입니다. 전국적으로 최초라고 붙일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전국 언론을 탔던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그 내용이 바로 어쩌면 호화청사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성남시 호화청사가 뉴스를 다 장식을 했죠. 서울시, 1000만의 서울시에 육박할 정도다. 100만의 성남시가. 그래서 서울시를 제한 자치단체 청사 중에 가장 큰 데가 성남시 호화청사였죠. 예산이 3,200억 가까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멋지게 청사를 지었는데 1년 만에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냈습니다. 아니 그렇게 멋지게 집 지어놓고 나 망했다 선언한다는 게 이게 됩니까? 이게 놀라운 연속이 또 있어요.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3년 6개월 만에 길을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하고 2014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대장 안전성 평가에서 성남시가 1위를 했어요. 이게 지금 해마다 이런 쇼킹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는지 그 당시의 상황하고 그 상황을 극복해내는 과정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재벌 아니신가요? 제가 돈이 좀 많아요. 우리 성남시 좀 간단히 소개를 하면 전국적으로 1등을 엄청나게 많이 한답니다. 처음에 성남시는 이제 서울에 철거민들 이주하려고 만든 도시였는데 강력범 발생률 1위, 사고 엄청나게 많았어요. 또 강력범 검거율 1위. 전국에 사고 친 사람이 전부 성남으로 도망가가지고 왜냐하면 그 산을 이렇게 살짝 껍데기만 벗겨가지고 8평, 20평 이런 조그마한 땅 나눠준 다음에 그 천막 치고 살았거든요. 도망다니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성남에 소위 경기동부연합 이런 것도 많아진 이유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또 많았어요. 그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붉게 십자가가 공동묘지처럼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굳이 구원을 할 일이 많았던 거죠. 복덕방 엄청나게 많았어요. 복덕방. 복덕방이 많은데 그 딱지 아까 얘기한 10평, 20평짜리 분양지 거래권 뭐 이런 분양권을 사고 파느라고 복덕방이 많았고요. 포장마차 전국에서 제일 많았어요. 서로 뜯어먹고 사느라고. 직장은 없지요. 그냥 서로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다 최근에는 이제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돼버렸죠. 정말 상전이 벽해가 됐는데 제가 이 재정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허경영 본자라고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 공중부양만 안 했으면 되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제가 제일 그 공감 가는 말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가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제가 성남시 살림을 이제 시민단체를 하다가 제가 우리 이정택 우리 광주 전남 원불교 교구장님 오셨습니다. 제가 잠깐 인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산이 원불교의 본산 아닙니까? 근데 이 지금 말씀 소개해드렸던 이정택 광주 전남 교구장이라고 그러죠. 교구장, 교구장이세요. 어쩐이신데 그 전에 제 성남에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활동하셨던 분이세요. 한 10몇 년 전에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이분하고 이제 시민운동을 했었는데 또 한 분 더 소개를 한번 잠깐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여기 역시 원불교 교무님이신데 우리 성남에 지금 교당을 맡고 계신 교무님이십니다.
이선조 그 노무민이세요. 일부러 오신 분이라 제가 각별히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 시민운동을 제가 했는데 제가 각오를 했죠. 아 시장을 해야 되겠는데 시장을 하면 분명히 숨겨진 빚이 있을 거다. 엉터리 살림을 하니까 한 2천억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정도면은 1년에 한 500억씩 아껴가지고 살림을 하면서 뭐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는데 가서 딱 까보니까 7,285억이 있는 거예요. 성남이 1년에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그러니까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거 경비 말고 이게 한 2,500억에서 한 2,800억 정도 됩니다. 이거 엄청 잘 사는 동네예요. 아마 익사는 그 가용 예산이 한 500억 정도? 500억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성남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 근데 문제는 빚이 7,300억 가까이 되니까 4년 동안 빚 갚다가 손가락만 쪽쪽 빨고 끝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만세를 불러버렸죠.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그 파산 뭐 배째라 했다는데 그거 아니고 우리가 좀 나눠 갖겠다. 한꺼번에 못 하겠고 좀 조금씩 나눠서 몇 년 동안 나눠 갖겠다. 이게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모라토리엄, 지불유예라고 하는 거다라고 해서 제가 쇼킹하게 속된 말로 생쇼를 한번 했습니다. 여기 기자 없죠? 네. 있어도 생쇼 얘기는 하지 마세요. 시민들한테 쇼킹한 방법으로 재정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우리 빚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돈을 찍을 수도 없고 중앙정부가 빌려주지도 않고 방법이 없잖아요. 안 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안 쓰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반발하게 되죠. 왜 우리 집 앞에 짓기로 한 도서관 안 짓는 거야? 뭐 우리 집 앞에 포장해 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줘? 이렇게 쓸 돈 약속된 건 많은데 안 하면 반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4년 내내 욕먹을 것이냐 한 번에 욕먹고 털어버릴 거냐 해서 후자를 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초장에는 참 욕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주민 소환 운동 대상이 됐어요. 제가 주민 소환 운동 한다고 막 주변에서 걱정하길래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걱정을 하지 마냐? 3분의 1이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투표하라고 색 난리를 치면서 시장, 도지사, 시의원, 광역원 막 한꺼번에 뽑고 색 난리를 치는데도 50%밖에 투표 안 하는데 성남시장 쫓아내자고 3분의 1이 투표할 리가 없다. 그건 걱정하지 마라. 역시 제가 그래서 한 1, 2년을 버티고 난 다음에 빚을 갚기 시작했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명색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그래도 시정이라고 하는 걸 좀 안다고 생각해서 1년에 한 500억 정도씩은 내가 아낄 수 있겠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00억 정도는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한 5, 6년 사이에 갚아야지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요걸 3년 6개월 만에 다 갚아버린 거예요. 물론 일부 덜 갚은 것도 이건 뭐 자산 처분하고 했으면 되니까 현금으로 저희가 3년 6개월 만에 4,572억을 갚았는데 1년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200, 300억씩 갚은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안 쓴 거죠. 쓸데없는데 안 쓴 거죠. 예를 들면 도로 포장하는 거 보통 도로 포장하면은 막 몇백 미터씩 일시에 쫙 새까맣게 다시 깔잖아요. 제가 그건 그랬죠. 야, 이건 떼워라, 떼워. 옛날에 우리 그 양말 기워 쓰듯이 그냥 그거 땜빵 그래 하면 안 되고요. 땜빵을 어떻게 합니까? 가로 세로 1m 이 정도면 하면 된다. 그 제가 또 이것도 막 할까봐 다 사진 찍어 와라. 내가 검사한다. 그래가지고 다 검사를 했어요. 요거는 하고 요거는 1m 가로 세로 하고 이런 식으로 보도블록은 재활용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예산을 대충 통제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살림을 가지고 제 직전 시장은 감옥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다 감옥 가셨어요, 성남에는. 근데 이분들이 직전 시장이 4년 동안 7,200억을 더 쓰고 산 살림보다 제가 3년 6개월 4년 동안 4,572억을 덜 쓰고 한 살림이 훨씬 나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결론을 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돈이 엄청나게 많을 거다. 저희가 뭐 청년배당이니 뭐 무상교복이니 뭐 산후조리원이니 이거 시끄럽잖아요. 누가 저보고 그런 얘기 하던데 그 유명해지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정부가 막을 줄 알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이거 얘기 더 전 단계 우리는 교육, 보육, 노인, 청년 실제로 수백억의 추가 복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그 정부와 협의해야 된다는 법이 작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작년부터 태클이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정부 잠깐만. 예. 잠깐. 그 얘기 하는 중이야. 빨리 끝내야 돼. 그래서 댓글 거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이거 막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끄러워진 거예요. 안 막았으면 조용히 올 가을부터 다 했습니다. 이미 무상산후조리원 예산은 7월 1일부터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반납하게 돼 있어요. 정부가 협조를 안 해줘. 그래서 시끄러워진 거지. 그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돈이 어디서 생겼냐? 재정 여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돈이 어디서 생겼냐면 결국은 안 써도 될 돈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저희 보고 이거 하지 마라, 뭐 못하게 하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게 정부가 왜 그러냐면요, 이 정부의 실체가 드러날까 봐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이렇게 든 거예요. 지금 내년 예산이 385조 원입니다. 385조 원인데 이 중에 한 39조 원 정도가 국방비로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전 국민 등록금이 총 얼마냐면 대학 등록금이 9조 8천억인가 밖에 안 돼요. 이게 반값 등록금을 하면 5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남시가 하는 1년에 청년들 100만 원만 주자, 불쌍한데 책이라도 좀 사보게 해주자, 알바하느라고 공부도 못하는데 라고 하는 이거 하려면 6천억이면 됩니다. 6천억. 근데 이거를 그럼 돈이 있냐? 돈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예를 딱 든 거예요. 4대강 22조 원 날렸죠. 이거 지금 보수원으로 1년에 8천억씩 날리고 있거든요. 자원 외교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100억짜리 막 1조 원씩 사고 해가지고 한 40조 원 날렸는데 앞으로 한 30조 원 더 내야 돼요. 문제는 쓸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다 폐광구들이에요. 폐광구들. 그 다음에 방위비리. 그 방위비리 들어봤죠? 뭘 하고 있냐? 물에 안 가라앉는 잠수함 만들고 총에 뚫리는 방탄복. 실제 다 있는 얘기예요. 이거 공격 헬기인데 공격 시간이 채공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막 공격하다 총 쏴다가 야 시간 됐다, 야 빨리 도로 갔다 오자 이래야 돼. 이거 개발한다고 수천억 날리고 있어요. 최근에 또 뭐 했냐면 초계기, 대잠 초계기, 잠수함 잡는 초계기를 지금 도입을 하는데 네바다 사막에 그 페인트 칠해가지고 녹슬까봐 네바다 사막에 갖다 보관하고 있는 40년 전 초계기를 지금 사오고 있어요. 알고 있죠? 대당 600억씩 주고 있어요. 12대 사오긴 했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7,200억을 갖다 주는데 잠수함을 40년 전 기종으로 들여다보면 그 40년 전 이후에 개발된 잠수함들은 요거 다 피하게 돼 있지. 그죠? 어떤 바보가 잠수함 그대로 가지고 다니겠어요. 지금 새로 만든 잠수함 못 잡아 쉽게 말하면. 그거를 세상에 사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런 짓 하는 돈을 합치면 MB의 낭비인가? MB의 비용인가 뭐 있어요. 189조 원 날렸다는 거예요. 1년에 우리가 대기업 세금 깎아준 거. 이런 것만 해도 한 10조 원 정도씩 됩니다. 예, 이런 것만 합치면 얼마든지 돈은 있죠. 그러니까 385조 원에 연 5% 정도만 아낀다. 고 하면 20조 원, 20조 원. 20조 원이면요. 여러분이 지금 신문에서 봤던 온갖 가지 논쟁되고 있는 복지 다 하고도 떡을 치고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성남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나쁜 짓만 하면 그건 돈을 얼마든지 다. 우리 사회자가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저 인간이 왜 말을 이렇게 길게 하나? 네. 제가 방금 깨달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박수를 쳐주시면 알면서 기죽거리거나 짬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혹시 길게 말씀하시면 중간에 박수를 한번 세게 한번 쳐주세요. 제가 앞으로 중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재정 문제 질문을 드렸는데 국가 예산까지 다 분석이 끝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성남시의 부채 해결뿐만이 아니라 나라빚도 굉장히 많은데 이미 국가 예산 분석 끝났으니까 이게 우리 나라빚도 어떻게 해결을 하실 모양입니다. 네. 약간 느리네. 약간 느려. 시간의 표현을 들면요, 이런 정도 뉘앙스 들어갔으면 세게 치셔야 되는데. 네, 지금 이사님이 이제 첫 질문이라 이제 포괄적으로 답을 다 해주셨는데 혹시 중복될까봐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자치단체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채 문제, 청년배당 문제, 복지 정책, 그다음에 지역 경제와 일자리 정책, 이런 부분들 지금 일단은 쭉 할 거고요. 별로 재미없어 할 거예요. 재미없어요? 네, 이게 재미없어요. 그러면 이사님
그러니까 그런다니까. 그럼 바로 국가로 나가야 되나요? 네, 일단은 그런 부분들 재미없으시면 짧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큰 거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구체는 이렇게 하고요. 이제 제가 잠깐 소개드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장님 말씀 중에 이제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 나왔던 내용입니다. 나쁜 짓 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가마솥에 누룽지 긋듯이 이거 뭐 노래에도 나왔잖아요. 싹싹 긁고 마른 수건 짜듯이 하면 충분하다. 품목사업 줄이고 예방 낭비 막고 세금 철저히 징수하고 부정부리 차단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런 기부를 위해 사태의 모라토리움을 3년 6개월 만에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개발 사업 안 하면 된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떨어진 양말 구멍 다 기워서 될 거고 실제 성남시가 3년 6개월 동안에 개발비를 반절 이하로 합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많이 애끼고 쥐어짜서 극복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지금 요즘 가장 큰 화제죠. 청년 배당. 이거 정말 뭐 이런 개념이 있었는가도 싶을 정도로 전국 최초이기도 하고 뭐 세계적으로도 프랑스나 한 군데 있다고 하는 정도로 언론에 소개되더라고요.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님이 청년 배당 딱 얘기하니까 곧이어서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님이 청년 이제 활동수당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제가 또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또 일하는 청년 통장제도 뭐 이런 것도 있고 성동구에서는 저소득층 청년 40만 원씩 지원하겠다. 그래서 청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아니고 오히려 자치단체에서 이런 새로운 시도와 복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 시작, 그 출발을 전국적으로 쇼킹하게 알렸던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말 내용 제가 시장님이 다 내용까지 그냥 좀 걸리니까 짧게 얘기해보면 3년 이상 거주한 19세에서 24세 서울시는 34세까지인데 왜 24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숫자가 약 11,300명이래요. 1인당 100만 원, 연 100만 원입니다. 분기별로 25만 원. 근데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성남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로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걸 차단하겠다. 지역 경제에도 이제 물론 도움이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딱 제동 걸었죠. 이제 행정대학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지방교부세법 개정 시행에 예고했잖아요. 그 100억을 주면 100억만큼 교부세 빼고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압박을 하는데 어떤 지혜로 이 상황을 극복할지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청년배당 화제가 되고 있는 거 소개해 주시고 한 말씀 어떻게 이 난국을 해결하실 건지 짧게 한 5분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자기가 다 얘기해놓고 간단하게 하고 시작 말씀만 드릴게요. 네, 질문 간단하게 해주세요. 질문 간단하게. 네, 아니 제가요 첫 번째 답을 길게 없어갖고 제가 시장님도 한번 이렇게 된다는 내가 이런 항의에 직면할 줄 알았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부터는 짧게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지 말고 그래도 주최 측이신데 그래도 대화를 하는 게 편하니까요. 제가 다른데 다니면서는 사실 1시간 반 동안 서서 떠들다 보니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안 끊어지는 장점은 있지만 또 너무 일방적인 측면이 있어서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하여튼 뭐 청년배당 얘기하니까 사실 이건 너무 학술적이고 그냥 해야 된다 이런 건 동의하시죠, 그죠? 여기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서울시는 34세인데 왜 성남은 24세냐? 서울시는 청년 배당이 아니고요. 활동비를 활동하는 사람한테 대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3,000명 뽑아가지고. 근데 성남은 일정 연령은 예외 없이 전부. 그러니까 한계 연령이 아까 11,300명입니다. 저희가 5개 연령 24세까지 하게 되면 한 7만 명쯤 됩니다. 그러면은 한 700억 드는 거죠. 700억. 근데 그 돈을 성남시 예산으로 다 마련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목표는 우리가 일단 시작한다. 나머지는 정부가 해라.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이 청년 실업 대책이라고 정부에서 막 1조 원 가까이 씁니다. 근데 뭐에 쓰고 있냐면 고용 보조금 같은 걸 주는 거예요. 청년 고용하면은
1인당 얼마씩 2년 동안 기업에 5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기업이 그걸 가지고 청년 씁니다. 지원 기간 끝났어요. 잘라버려요. 이 청년 실업을 악화시켜요. 더 나쁘게 만들어. 돈만 다 날리고. 그러니까 결국 이건 청년을 지원한 게 아니라 청년 지원을 명분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저임금 고용을 할 수 있게. 이게 더 나쁜 상황을 만들죠. 또 예를 들면 정부에서 하는 이게 정말 나쁜 짓인데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이러니까요. 그러면 어른들 일자리를 줄여가지고 청년 일자리 주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른들 일자리를 줄이고 어른들의 임금을 깎으면 그 돈으로 청년을 고용합니까? 절대 안 하지요. 얼씨구나 임금만 깎는 거예요. 그럼 기업의 이익만 또 드러나요. 이게 청년을 위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최근에 나온 청년 지원 정책이 뭐예요? 청년 펀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가진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정책을 해야지. 나야 2천만 원 낼게. 너네 돈 내라. 이래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뭐 껌값 나눠줄 겁니까? 이건 정책이 아니죠. 자, 그 성과 하나는 인정해요. 심각한 걸 인정하긴 하는구나. 그 정도 의미. 근데 다시 이제 청년 대책이 하나 나왔어요.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집단 미팅을 시켜주겠다. 지금 나왔어요. 임신비 지원을 하겠다. 이게 뭐예요? 모텔비 주겠다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또 치명적인 거 나왔어요. 청년들이 좀 빨리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한 학년 빨리, 한 살 더 빨리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는 5학년으로 하고 중고등학교도 5년으로 해가지고 3년 일찍 사회로 나가게 해주겠다. 이야, 훌륭한 정책이죠. 안 그래도 청년들이 공급과잉이라서 일 못해 죽겠는데 한 개 연령당 65만 명쯤 될 텐데 200만 명을 일찍 사회에 내버리면 그거 어떡할 겁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왜 이런 엉터리를 하냐면 다른 목적이 또 있어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또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게 뭐냐. 보육비를 1년치를 안 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겠어요? 무상보육료로 1년에 예를 들면 뭐 교사, 인건비니 뭐 보육료니 막 지원하잖아요. 정부에서. 그거 1년치를 안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5살까지 하는데 4살만 주면 되는 거지. 1년치를 줄여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운영하는데 뭐 선생님 월급이든지 학교든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잖아요. 이걸 2년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또 하나 있어요. 청년들을 마구 막 사회에 내보내가지고 청년 노동시장을 확대를 해놓으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더 싸게 쉽게 청년들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청년 대책이에요. 이런 짓을 해요. 이런 짓을.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하도 심각하게 대중을 상대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어제 좀 험한 소리를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좀 원래 좀 험하긴 하지. 그럼 험하긴 좀 하죠, 그죠? 어제는 좀 심하게 험하게 했어요, 제가. 이정현이라고 하는 이 호남이 낳은 그 불세출의 영웅이죠. 네? 막 폭탄 떨어지고 있나? 네. 여하튼 그렇죠.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면 국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국민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확 열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X 소리라고, X는 마음대로 해석해라. 읽는 사람 마음대로. 근데 어젠가 또 했어요. 적화 통일을 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저런 상식 밖의 얘기를 하나. 말도 안 소리를 막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도 종편, 이런 보수 언론들, 이게 다 막 맞다고 써줘요.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 이상한 그림 내보내고. 이러면 국민들 중에 좀 의식이 딱 깨어있는 사람 말고 좀 중립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 교과서는 통일해야지. 국론을 통일해야지. 뭔 소리야. 북계도 있는데. 북한도 한 개만 한다는데 한국도 한 개 해야지.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마는. 그 이랬어요. 이명수 의원인가. 저한테 지금 전화 막 오고 있어요. 항의하려고 그러는지 미안하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받고 있어요. 근데 북한이 교과서 한 개만 하는데 우리는 왜 여러 개 해서 골치 아프게 하는데 한 개만 하자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건 네가 종북이네. 네가 종북이잖아. 그랬더니 억울하다고 생각됐나 봐요. 여하튼 이런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마구 내지르는 이유가 뭐냐.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이때까지 수없이 거짓말을 했어요. 대선 공약 한 개도 안 지켰고 복지 예산 막 팍팍 줄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복지사업 다 취소하라고 지금 명령 떨어져 있어요. 1,500개 사업을 폐지하라고 하는데 이게 645만 명인가 해당되는 1조 원어치입니다. 예를 들면 주로는 장애인, 여성, 노인 이런 취약계층 지원 예산인데 정부에서 안 하는 거니까 지방자치단체 하지 말고 다 없애라고 지시 나와 있어요. 안 없애면 교부세 깎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성남시가 예를 들면 지금 뭐 무상교복이니 이거 하겠다는 거 다 정부가 동의 못하니까 하지 말래요. 그래서 네가 무슨 권한으로 못하게 막냐? 난 그냥 할 거다. 청년배당도 내 그냥 해버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수를 냈습니다. 막을 길이 없거든요. 시행령 이재명 복지 방해법 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정부가 반대하는 복지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그 액수만큼 법정 교부금을 까버리겠다. 벌금 때리겠다 이거죠. 이게 미친놈이지 이게. 욕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욕해도 되죠 이거. 그래서 이 청년 배당 문제도 문제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이 정부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치주의라고 3권 분립에 의해서 법치주의 법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국회가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죠. 그리고 잘하나 못하나 제3의 사법부가 판단하게. 이게 3권 분립 아닙니까? 민주사회의 제일 큰 원칙인데 지금 이 대한민국은요. 법으로 통치하지 않아요. 뭘로 통치해요? 시행령으로. 오, 또 훌륭한 학생 계시네. 네. 시행령을 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령이죠. 시행령은. 대통령지가 시행령 만들어가지고 그 시행령에 의해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상권 분립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죠.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 국회가 반대하고 예산 삭감할 것 같으니 뭐 하고 있어요? 예비비로 막 해버렸어요. 요거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거예요. 이거 상권 분립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지금 청년 배당도 그 중에 하나예요. 청년 배당을 하면 성남시에서 법으로 주는 교부금을 고액수만큼 깎겠다. 제가 참고로 하나 알아두라고 말씀드리면 성남시는 불교부 단체예요. 요거 비밀인데 여러분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남시는 법에 딱 정한 법정된 교부금만 주고 그거 가지고 저희가 알아서 살림을 하는 건데 요런 단체가 지방정부가 서울에 대한민국에 5개 있습니다. 5개. 성남, 수원, 고양, 용인, 과천인가 뭐 그래요. 여기는 내가 이재명 시장이 아무리 미워도 제재가 안 돼. 뭐 이미 교부금이 없어요. 재량으로 주고 말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이받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교부금을 진짜로 뭐 덜 주고 이러면 시민한테 피해가 오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익산 시장님 오늘 뭐 좀 안 됐긴 한데 나도 새로운 시장이든 전주시장이든 정부에 막 안 싸운다고 그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여기는 이미 교부금이 있어서 미움받으면 그 금액을 덜 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척을 지면 안 돼요. 그럼 피해가 발생해요. 근데 성남시는 아무리 그래도 제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해버리려고 그런 거죠. 그랬더니 법을 만든 거예요. 성남시 같은 경우도 깎는 걸로. 성남시도.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났어요. 할 것 같아. 그럼 이제 소송하고 막 싸워야 되는데 저야 뭐 재밌지요.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불구경. 난 불난 거 구경 엄청 재밌어요. 홍수 나서 막 떠내려가는 구경, 물구경. 그 다음에 뭐예요? 옆집 사람 싸우는 거. 저는 싸우는 걸 보여주면서 대중들로부터 이렇게 주목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시민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고민입니다. 박수 한번. 네. 끝내라 이 말이요. 그리고 사회자님 죄송합니다. 아까 그 물어본 중에 왜 서울시는 34세냐? 서울시는 청년에게 대가 없이 돈을 주는 거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24살까지만 가능합니다. 법에. 서울시는 노동의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이 제한이 없고 경기도가 뭘 하겠다고 했는데 경기도 전역에 500명입니다. 성남시에 38명 정도 배정될 거예요. 장난이죠. 되게 그런.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게 답변 넣으시면서 이제 그 성남시하고 우리 나라 국가 정부 이렇게 같이 연결지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이렇게 자신
자치단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또 나라 국가의 운명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좀 곤혹스러운데 자치단체 특히 성남시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 해야 될 한국에 오셨으니까 여기서 배우면 더 훨씬 경제적이잖아요. 그 시민단체는 그런데 여기 온 분 대부분은 그 별로 관심 없어요. 제가 보기로는. 바로 여론조사 한번 할까요? 이따가.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드리면 질문할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나중에. 또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45분까지 이렇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제가 준비한 이 질문은 사전에 이제 주변에다가 질문 이게 어떤 내용 하면 좋겠는가 물어서 취합해서 지금 만든 거거든요. 제가 입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시간은 45분 이후에 그때 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오는데 시간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다 못 올 것 같고요. 세 그 번째 3분 1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격전입니다. 이제 묶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청년대상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성남시의 일자리 정책이 참 독특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센터가 있는데 전문직업 상담사가 각 동위원들로 이렇게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올 9월 9개월 동안 20만 건에 대한 상담을 하신 거, 엄청난 상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자치단체 취업자 수에서 경기도에서 1위, 그래서 뭐 3년새 4만 명이 떨어지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이제 특이하게 일자리 센터하고 전문직업 상담사가 34개 거점 동마다 다 배치가 돼 있어요. 이분들이 맞춤 교육도 하고 수당도 지급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기업체 취업 면접을 보러 갈 때 이 전문 상담사가 동행을 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도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게 특히 일자리 정책 이 부분 하나 하고요. 말씀 길게 하시니까 성남시 복지정책 종류가 너무 많아요. 제가 검색을 했더니요. 대표적으로 뭐 시립의료원 이거는 이제 시장이 뭐 공약이기도 했는데 100만 주치의지도도 있고 성남시민 100만 명이 전원 자전거 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그다음 자전거는 또 무상 수리를 한다고 그래요. 뭐 시민 순찰 때 이것도 저는 좀 처음. 그 밤새야 됩니다. 그거 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막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성남시가 좀 독특하게 진행하는 거 이런 거 좀 소개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많이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한 1,200~300억씩 평균적으로 빚 갚는 예산이 없어졌으니까 그럼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그 똑같은 방식의 예산 낭비를 계속 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새로운 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 사업을 하는데 다른 지역들이 못하니까 사실은 이제 좀 눈에 띄는 거고 또 특히 우리는 뭐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보내면 시에서 차액도 다 내죠. 이 중에 혹시 민간 어린이집 보내는 분들 많이 계시죠? 차액 보행료라고 해서 자기 돈 내잖아요. 우리 성남에서는 무료입니다. 시가 다 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교사도 자꾸 애들 꼬집고 그러잖아요. 일이 힘드니까 야 꼬집지 마라. 한 달에 15만 원 더 줄게. 이래가지고 성남시에는 15만 원씩 더 주고 있어요. 시 예산으로. 사회복지기관의 복지 종사자들도 마찬가지. 거기도 한 10몇만 원씩 더 주고 있죠. 이런저런 명목을 붙여서. 뭐 그런 거, 출산 지원, 학교도 아까 얘기하다시피 정말 토론 수업도 해야 되고, 그죠? 체험학습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부모들이 다 돈 들여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시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04억 들여서 각 학교 단위로 다 그 수업을 할 수 있게. 선생도 추가로 좀 보내주고, 체험학습도 다니게 하고, 팀별 수업도 하고, 특성화된 자기가 원하는 수업도 별도로 하게 하고, 비용을 다 대주는 거지, 시가. 그것도 200억 시 자체 예산에 들어갑니다. 뭐 어르신들 일자리.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죠? 그 동막골 영화 봤어요? 제가 성남에서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엄청 좋습니다. 노인회에서 무상산후조리원 허용해라 이런 프랜카드 붙이고 그래요. 보신 분 있죠? 제양군인에도 마찬가지에 불 붙여요. 동막골에 보면 그 인민군 장교가 동네 이장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장동무 왜 그리 인기가 좋은 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뭘 많이 미기야지 뭐.
인문견 장교 바로 예, 정치라고 하는 거는 잘해줘야죠. 이익이 있으니까. 학부모 자기 애들 돈 들여서 가르쳐주니까. 뭐 애들 어린이집 보낸 사람 돈 안 들고 다른 데보다도 15만 원씩 월급 더 주니까 친절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꼬집는 일이 성남이 잘 없어요. 뭐 꼬집고 때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바로 잘라버리거든. 그럼 대책 교사를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원을 쓸 수 있는 거죠. 어르신들도 예를 들면 10만 원씩 용돈 버는 사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뛰들어고 왔다 갔다. 성남에 오시면 아침 9시 되면은 어딜 막 화장하고 막 가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어르신 일자리 사업, 소일거리 사업, 용돈 버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2시간 화장하시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2시간 일하러 가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 드립니다. 하루 2시간 열흘. 그러면 자기들이 주머니에서 10만 원 있으니까 며느리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맨날 며느리 보기만 하면 제가 용돈 2만 원 안 주나. 근데 그 말을 못 하잖아요. 뭘 기다려요? 생일날, 제삿날, 명절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거 안 기다려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복지 사업들은 사실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미리. 누가 청년배당 한다니까 야, 그 돈 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왜 청년들한테 준다는 거냐? 사지 멀쩡한 놈들한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는 이미 다 하고 있어. 그거 지금 해야 될 때. 지금 꼭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너 제안하면 해봐라 라고 하면 말 못하죠. 성남에서는. 그래서 성남에서는 우리 어머니들도 가끔 성남으로 이사 가자. 제가 어제도 누구 쪽지 받았어요. 성남으로 이사 왔다고. 이 중에도 성남으로 갔으면 하는 분 많죠? 네. 오세요.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집값이 자꾸 오른다고. 하여튼 우리 성남시 저는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성남이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럼 조용히 하면 됩니다. 왜 시끄럽게 하느냐? 나라의 이 비효율적 요소, 낭비적 요소, 부정부패 이런 것만 없으면 정말로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독일이 연방 예산이 380조인가 480조인가 뭐 그렇대요. 근데 거기 인구가 8천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비해서요. 복지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낳자마자 한 달에 20만 원씩 24살인가 5살까지 계속 줘요. 아동 청년 수당 주고 대학 가면 30만 원 더 줘. 물론 대학은 다 무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유럽의 최강국 아닙니까? 근데 예산 규모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러냐 도대체. 나쁜 짓 해서 그렇죠. 이 허경영 선생이 제가 정말 아쉬워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허경영 씨 자꾸 띄워주면 안 된다고. 근데 그거 너무 훌륭한 말을 한 거예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정말로 진리입니다. 진리. 그냥 여기까지.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상 부모들에게 빨리 끝내주니까 제가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너무 이렇게 둘이만 하니까 좀 그렇죠. 네. 잠깐 포스트잇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름을 좀 크게 쓰면 이름 보고 제가 한번 고른다고 했는데요. 근데 많이 안 써주셨네요. 아까 보니까 그 땅끝마을에서 오셨어요. 정말 멀리서 오셔서 그분 거를 한번 먼저 그냥 아무거나 막 띄워오십시오 그냥. 뛸까요? 네. 시장님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대통령이 꼭 되시고 우리나라 잘못 띄었네. 이거 잘 뛰긴 했는데요. 이거 너무 아이고 그냥 제가 부탁해서 쓴 거예요. 아 그래요? 이따가 이거 쓰신 분 손 한 번 들어주세요 나중에. 뭐 청와대를 접수하시는 큰 글씨가 다 그런 분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지역감정 원인과 해결 방안. 정부가 지역감정 이용하는 모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형민님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저기 계시네요. 자, 지역감정 말씀만 해주시죠. 지역감정 원인과 해결 방안. 원래 그 자기 지역,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연고가 있는 땅을 정말 사랑하고 말이에요. 그 같은 공간에서 살거나 활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 것은 그냥 인간의 본연의 감정이에요.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이거를
편가리 수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정치에 악용하기 시작한 게 우리 박모 씨부터죠. 박모 그분 때부터인데 이 병폐들을 사실은 지금도 일부러 고의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게 있어요. 이 정치적 대표성을 제대로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남에도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적긴 하지만 거기도 의석을 줘야지. 예를 들면 10% 있다, 8% 있다, 8% 의석을 줘야죠. 그러면 영남에 가면 소위 새정치든 뭐 이쪽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한 30% 있다면 30% 줘야죠. 근데 이거 전혀 안 하고 소위 소선거구제를 하다 보니까 30몇 프로든 40몇 프로든 1등 하면 100%를 다 먹는 거예요. 이게 너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지역을 갈라놓고 있는 거죠. 이거 한 개만 예를 들면 권역별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만 도입해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을 분할해 놓는 게 소위 기득권 집단한테 유리하다 보니까 계속 이걸 유지하는 거죠. 제가 안 된 얘기로 영남, 호남 여기는 일당 독재 지역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거든요. 일당 독재. 부산에서는 시체가 당선되기도 했어요. 그럼 진짜 있는 얘기예요. 왜냐면 번호 보고 무조건 찍어버리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 성남시의 비공식 홍보대사 누군지 아시죠? 홍준표. 이분이 성남시 비공식 홍보대사신데 성남이 시립의료원 만들고 있는데 하필이면 진주의료원을 딱 폐쇄를 해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시립의료원 만드는구나 한번 했죠. 또 무상급식을 폐지를 하는데 제가 하필이면 그때 또 무상교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성남 FC, 경남 FC 막 싸우고 있는데 거기는 2부로 탈락해서 꼴등하고 있고 우리는 1부로 올라가서 상위권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재명 시장하고 홍준표하고 막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제가 대선 후보 1% 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해주시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전국에 이제 강연을 다니게 된 계기가 강연 생각도 안 했죠. 근데 경남에서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남에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일 나쁜 놈. 경남에서 투표하고 성남 이사 간 사람. 제일 재수 없는 사람. 성남에서 투표하고 경남 이사 온 사람. 근데 제가 경남에 김해 강연을 갔더니 진짜 성남에 이사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죽겠다고.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투표하고 그걸로 이사 왔대요. 네? 그래가지고 막 죽겠다고 진짜 강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남에 이런 얘기를 했죠. 왜 경남도지사는 경남도민을 괴롭히는가? 진짜 괴롭히고 있어요. 이 홍준표가 바보 아닙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검사 아닙니까? 검사. 이 사람이 엄청 똑똑한데 왜 경남도민을 괴롭히냐? 경남도민을 괴롭히는 게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이게 희한한 얘기죠. 왜 이익이 되냐? 경남은 1번의 공천을 받으면 100% 당선입니다. 평소에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또 그렇잖아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공천만 받으면 돼요. 그건 뭐냐면 자기 속한 집단 안에서 정치적 입지만 확실한 공천을 받는 거고 공천을 받으면 주민이 아무리 미워해도 당선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단 내에서 칭찬받는 방법이 뭐예요? 보수적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수의 아이콘. 무슨 복지를 해. 복지 이런 거 하지 마. 뭔 밥을 그냥 줘.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보수로부터 박수를 받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이 양반이 대선 후보 들어갔어요. 자꾸 대선 후보 얘기를 왜 자꾸 하지 내가. 네? 지금 이번에도 8%인가 나와가지고 올라갔더라고요. 이유는 딱 그겁니다. 보수 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방법이 소위 대중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경남이니까 가능하지. 수도권에서 그랬으면 살겠어요. 바로 쫓겨났지.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호남도 비슷하다. 다르지 않다.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비밀이니까 우리끼리 이게 시장,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공천만 배우면 되니까 웬만하면 주민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되면 주민알기를 좀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예를 들면 여야 경쟁이 치열하다 이러면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일당 족제라고 하는 게 그 주민들한테는 쥐약인 거예요. 치명적이죠. 근데 이게 문제는 기득권자들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편하고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기들까지 카르텔만 만들면 주민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나눠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 시스템이 너무 편해. 자기끼리 야, 너 이 지역 너 가져. 이거 내가 가져. 공짜 여긴 네가 공짜네. 우리는 여긴 내가 가져. 이거 하고 있는 거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득권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편하고 이익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겁니다. 나는 그게 꼭 여당만 그러잖아요. 야당도 비슷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누가 깨냐 그러면 깨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해야죠. 그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피해 입는 당사자는 뭘 할 수 있냐? 자, 이따 시간이 되면 그 얘기는 한번 할게요. 우리가 패배감 갖지 않고 여기 있는 숫자만 오늘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같이 제가 하는 만큼 새벽에 트위트하던 만큼 그것만 죽으라고 열심히 하면요. 세상은 금방 바뀝니다. 문제는 안 하는 거죠. 안 하거나 덜 하거나 게으름을 피우기 때문이에요. 근데 치열하게 내 일로 알고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같이 데려온 우리 아기들의 정말 미래가 있는 삶, 기회가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진짜 총력을 다하겠다. 그 과외비 들여가지고 애 가르치는 정도의 정성을 들여가지고 내가 한다 그러면 진짜 세상 후딱 바뀝니다. 여하튼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요. 제가 대학 가서 내 인생을 바꾸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일베 아까 그 이모 교수가 무슨 광주에 뭐 북한군이 침투해서 어쩌고 했다는 얘기했던데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 교수는 아직도 그 일베 상태에서 못 벗어났나 본데 저는 82, 3년 정도에 벗어났습니다. 그걸. 80년 그때 당시에 저는 성남에서 이제 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을 때인데 다 방송, 텔레비 이런 데서 다 맨날 뭐 폭도들이 말이야 총을 뺏어가지고 군인들한테 총질하다가 지들이 총 맞아 죽었다. 다 폭도 이렇게 욕을 하고 있었잖아요. 죽인 것도 억울한데. 그래서 저도 거기 동조해서 참 전라도 놈들, 나 경상도 경북 안동 사람이니까 전라도 시기 나쁜 놈들이야. 어? 저렇게 말이야 북한하고 손잡고 나라를 망치려고 말이지. 어? 이렇게 내가 욕을 했는데 대학을 딱 가서 보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게 군인 몇 놈이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저급한 그 욕망 때문에 그 억울한 사람들 총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개머리판으로 때려 죽이고 이랬던 거예요.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죽은 가족들을 폭도 또는 폭도의 가족이라고 두 번째 죽이고 있는 거를 제가 같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 뻔하잖아요. 그때 유인물, 찌라시. 이거 보고 슬쩍 보고 선배들한테 얘기 듣고 이러면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첫 번째 감정은 일단 쪽팔렸다. 내가 이래 내가 창피한 거. 두 번째는 미안한 거. 그 불쌍한 사람들 향해서 내가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건 좀 철학적인 거를 깨우쳤는데 뭐 철학적인 건 아니고 당연한 얘기를.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한계가 뚜렷한 존재라서 입력하는 대로 생각하고 움직이는구나. 제가 요새 국정화에 대해서 광분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손자들한테 그 독극물을 내가 주입하는 걸 용서를 못하겠어요. 그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역사와 해석들을 내 아들은 대학 갔으니까 손자, 손녀들한테 강제 주입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걔가 뭐가 되겠어요? 사상적 노예, 사고의 노예가 돼서 그 원하는 대로 움직여 갈 거 아닙니까? 내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한계가 뚜렷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느낀 거는 제가 이 산재 사고 나서 팔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메고 다니면서 출근을 안 한다고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난 그거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월급 받으려고 기부스하고 한 손으로 일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산재 보상도 물론 못 받았죠. 뭐 내가 잘못해서 사고 난 거니까. 졸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대학을 다니고 이제 노동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억울한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결론은 사람들이 어떤 나쁜 상황에 처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만큼의 성과를 못 얻는 것이 무능하거나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시스템, 제도 자체가 매우 결정적이구나. 사람들한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그 개인적 경험 때문에 저는 하여튼 사법시험 합격하고 이제 판검사 안 하고 바로 이제 변호사로 시민운동 하다가 결국 어쩌다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제 정치판에서도 제 성질대로 하다가 온갖 우사를 당하지만 상관없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세상에 대해서 꿈꾸는 거 내가 할 수 없으면 그 말로 정치합니까? 안 하면 되지까지 거. 제가 언제 뭐 태어날 때부터 시장하려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뭐 시장이 뭐 별거라고 그죠? 지나면 그만이죠.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거는 좀 세상이 공평하면 좋겠다. 다른 거 말고 세상이 그 구성원들이 다 공평한 기회를 누리면 좋겠다. 똑같이 나눠 가지는 뜻 아닙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보면 공평하지 못할 때 나라가 망했어요. 그 옛날에는 농토, 땅이 유일한 생산 수단일 때, 거의 유일한 생산 수단일 때 이거를 공평하게 균전하고 있을 때는 그 사회가 흥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소위 그 대토지 겸병이라고 보통 우리가 교과서 배운 얘기대로 자작농들이 자꾸 땅을 뺏기가 소작농되고 소작농이 모슴되고 이러면서 땅이 쫙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징조거든요. 기회가 공정하지 못하는 거죠. 생산수단, 기회, 결과 이런 것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특정 소수가 다 가져버리니까 결국은 경제도 나빠지고 흐름도 느려지고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열심히 일 안 하죠. 젊은이들 일 안 해요. 그럼 뭘 합니까? 해봤자 되지도 않고 누구는 금수저 물고 나와가지고 착착착 들어가고 나는 흑수저인데 이 헬조선에서 미쳤냐고 내 일하냐고요. 전부 젊은이들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제가 생각하는 세상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인 사회. 우리 헌법이 정한 대로 민주공화국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만 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복지국가. 그 위에 공평한 기회를 누려서 그게 보장이 돼서 사람들이 전부 다 꿈을 가지고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사회. 그래야 이 사회도 잘 발전할 거 아닙니까? 제가 원하는 사회. 공정한 복지국가. 그래서 누가 저보고 잠깐 미안합니다. 저보고 진보라고 그래요. 저 진보 아닙니다. 내가 대놓고 공개적으로 내가 MBN 방송 나가서 그랬어요. 아이고 혹시 이 시장님 진보 중에서도 저 진보 아닙니다. 저 보수입니다. 네? 내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대로 하자. 나쁜 짓 하면은 혼난다. 변희재처럼 보여주자. 뿌린 대로 거둔다. 일한 만큼 받는다. 누구나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이게 진보의 가치예요. 이게 원래 보수의 가치들입니다. 내가 보수다. 그럼 지금 보수는 뭔데? 쓰레기지. 네?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국민한테 X소리하고 친일분자들 편들고 나라 부인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보수입니까? 쓰레기지. 반역패당이지.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죠. 하여튼 제가 앞으로 쭉 샜는데 그런 사회 만들면 좋겠고 작사를 어떻게 낼 거냐. 저는 우리 사회가 한 번은 정리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초보적 정리가 관철되지 않은 사회예요. 이게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힘센 놈 장땡이에요. 도둑질을 해도 돈만 많이 가지면 장땡이야. 그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가지면 빙신이요. 초보적 정의.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2. 봄에 콩 심으면 가을에 콩이 난다. 열심히 일하면 수확이 더 나온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왜? 친일. 이거 한번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세상에 제가 얼마 전에 아리랑을 또 한 번 더 읽었어요. 조정래 선생 때문에 한 번 더 읽었는데
그 일제시대 때 얘기 아닙니까? 또 열받는 거예요. 그 노덕수리한테 말이에요. 그 김원봉이가 가서 3일 동안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 일본 고문하던 고등계 형사 노덕수리가 이승만이 집권한 다음에 들어와 가지고 그 경찰 된 다음에 김원봉이를 잡아다가 3일 동안 고문을 했대요. 그 김원봉이가 자존심 상해 이런 씨발 했나 이래가지고 북한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 더러워. 그리고 그 자들이 떵떵거리고 대한민국의 주류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그 후손들이 다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다 차지하고 있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에요. 그 온갖 독재 짓거리 다 해가지고 사람들 갖다 고문해서 죽이고 말이에요. 거기다 책임지냐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힘센 사람이 장땡이에요. 힘센 게 진리가 돼버렸어요. 이걸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해버려야 된다. 이게. 물론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 어려워. 누가 나보고 대통령 되거든 이런 얘기하지만 저 같은 사람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왜? 이런 사람 절대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보수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사실. 네? 어떻게 그러면 작살 낼 거냐? 저는 작살 내는 게 내 꿈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그러면 죽어. 네? 그래서 전희재 나한테 죽었죠. 정미용 죽었죠. 네? 방송에서 떠들면 얼마 전에 문화일보 나한테 공개 사과했어요. 저 가만 안 놔둬요. 딱 다 너무 많으니까 딱 하나만 골라. 맞아 고기만. 그리고 꼭 때린 자리 또 때려. 그러면 옆에서 그냥 시끄럽게 때려 그것도 막 동네 다 보라고. 나 이번에 고소했다. 그 강정원이라고 우리 맨날 욕하는 친구 있어요. 부산 울산 친구. 걔 나한테 4번 고소당했어요. 그 3번 고소당한 거 집행유예 중이야. 그것도 내가 또 고소해놨어요. 네, 강정원이라고 있어. 강정원. 우리 트위터 친구는 압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온 동네에다 소문을 내면서 하는 거죠. 나쁜 짓 하면 혼난다. 거짓말 지어내서 욕하면 처벌받는다. 라고 하는 아주 초보적인 정의.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도 보면 최소한 책임은 지고 미안한 생각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에? 누가 그래요? 지금 소급입법 해가지고 그때 그 인간들 처벌하자. 지금 프랑스는 아직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추적해요 그때 당시에. 에? 너 그때 편들었지? 독일. 지금 잡으러 다녀요. 잡으면 영창 보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의 결의가 높고 힘이 세면 이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별로 안 남았겠지. 별로. 그러나 최소한 나쁜 짓 한 거.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비밀 독립군이에요. 내가 그래서 야, 네 아버지가 비밀 독립군이면 우리 할아버지는 천도 복숭아밥 팔아가지고 막 개국한 개국공신이야. 그러니까 저한테 그 신문에 나와 기사를 막 썼더라고요. 그런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우롱하고 말이에요. 오늘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은 민족주의를 어떻게 고양하기 위해서라나? 지금 누가 그랬어요? 신문 안 봐요. 좀 봐요. 보고 댓글 좀 돼. 댓글 좀. 이런 나쁜 놈이. 이런 거 좀 달아요 좀. 이게 참여고 행동인데 하여튼 책임은 반드시 한번 물어야 된다. 이 작사를 어떻게 낼지는 내가 연구를 여러분과 같이 하겠는데 기회가 되면 작사를 해야지. 아까 뭐 질문 충실하게 다 답변 주셨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사실은 그 시장님이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또 보니까 시장님이 이제 그 이렇게 성남의 소년노동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이제 그 직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되시고 검정고시로 중고 마치고 대학 들어가서 이제 89년도부터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이고 이제 옛 표현으로 하면 뭐 개천에서 용난 거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 어린이도 있고 10대 후반에 20대 초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사회 이런 정치 조금만 접고 그냥 이 청소년과 이제 청년 이제 막 이제 사회에 눈뜨는 이런 친구들에게 시장님의 삶 속에서 그 시기를 보면서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용기나 희망이 될 만한 어떤 그런 말씀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자고요. 네.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열심히 하면 되고 이게 다 끝난 거죠? 아니요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큰 거 하나 나왔습니다. 글쎄, 뭐 그런 얘기는 사실은 뭐 제가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기성세대들 입장에서는 정말 잘하는 세대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그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좋은 옷 입고 좋은 밥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일생을 걸고 난 뭘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나도 노력을 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 라고 믿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사회라야 열정이 생기죠. 근데 그게 없으면 안 해요. 그럼 뭘로 합니까? 엄마가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내가 스스로 보건대 길이 없는 걸. 문제는 시키는 엄마 아빠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시키는 엄마 아빠도 야 이거 도대체 애를 낳아가지고 보육한다고 돈 들어, 교육한다고 돈 들어, 대학 보낸다고 돈 들어 나왔더니 취직이 안 돼. 취직을 해봤자 비정규직이고 언제 잘릴지 몰라요.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니. 이런데 애 낳고 싶겠어요. 본인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생각인데 어떻게 그 젊은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기지. 그래서 그 말에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되질 않아요. 부모가 힘이 없는데 뭐. 부모가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잖아요. 이 원래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가장 큰 본능이 뭐예요? 종족 보존 본능이에요. 종족 보존 본능. 그래서 애를 낳고 싶은 거예요. 웬만하면 애를 낳습니다. 내 다음 세대. 그 아들이든 딸이든. 애를 안 낳아요. 지금 2명이 결혼해서 1명밖에 안 낳는데 평균적으로. 1.1명. 2350년쯤 되면 인구가 절반으로 준대요. 2780년이가 되면 멸종. 없어요. 1명도 안 남다. 지금 현재 상태. 이게 왜 그러냐? 무슨 출산 지원 정책이 없어서 그러냐? 희망이 없어서 그렇죠. 만약에 야 애를 낳으면 막 지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진짜 뭐도 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다. 내가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낫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애 팍팍팍 낳지요. 당장 힘들어도. 근데 문제는 그런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인데 좋은 말 해달라고 그래서 그건 사실은 뭐 드릴 말씀이 없고 하여튼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공정한 환경,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의무다. 그리고 만들 수 있다. 우리가 힘만 합치면. 뭐 우리가 5천만 원 중에 한 명인데 내가 해서 뭘 하겠어. 뭐 얼마나 뭐 바뀌겠어. 이 생각하지 말고 죽으라고 열심히 하고 그거 모으면 바뀝니다. 제가 아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다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냥 할게요. 네, 우리 사회자께서 좀 마음에 안 드실 텐데 이해 좀 하십시오.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사람들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신감을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비록 콩알 한 개만한 행동이라도 행동을 해야 결과가 생기는 거지. 아무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세상이 변합니까? 그건 이미 기득권자들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꾸려면 뭔가 행동해야 되고 뭔가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실천 예를 제가 진짜 하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대학을 가서 사람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그럼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 판검사해서 잘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나 대학 갔는데 대학을 가서 내 생각이 바뀐 결정적인 계기는 그 학교 안에 사복 형사가 쫙 깔려 있잖아요. 제가 82학번입니다. 사복 형사도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구석에서 누군가가 몇 명이 숨어가지고 밤새도록 철필로 끌고 등사물을 빕니다. 유인물. 광주에서는 이렇게 군인 전두환이 LA식이 기대해가지고 총 쏴가지고 죽었는데 이 사진 좀 봐라. 이거 그림 막 잘 안 나오는 그림 있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서 밤새도록 찍어. 밤새도록 지금 몇 장 찍겠어요? 한 200-300장, 뭐 100-200장 찍어. 그 찍은 걸 들고 이거 뿌리다 걸리면 다 1년씩 실형입니다. 그래서 원래 대학 4학년 때쯤 되면 실형 받을 각오하고 제적될 각오하고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 저는 저보고 그거 하라길래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난 졸업해가지고 내가 더 큰 영향 역할을 하면서 내가 하겠다. 내 친구한테 그렇게 약속해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 대학 친구가. 근데 그건 딴 얘기고 이거를 그럼 200장, 100장 뿌리면 100명이 다 보냐?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죠. 건물 위나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밧줄 메고 휙 뿌리면 어떻게 돼요? 밑에 사복 형사가 다 집어가 버려. 그걸 바로 잡혀가요. 근데 그 중에 다행히 10대장, 5장이 바람이 휙 날려 저 멀리 떨어지면 못 잡아. 그럼 그걸 누가 주워서 보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처음에는 안 믿죠. 이 설마. 다음에 또 봤어. 진짠가? 근데 옆 사람이 또 얘기해. 야, 이랬던데. 진짜구만 이런 이래 된 거죠. 요게 조금씩 쌓여가지고 87년에 소위 민주항쟁이라는 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진짜 처음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처음으로. 국민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대통령을 뽑아본 거죠. 그 큰 대한민국의 변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 몇 사람이 감옥을 각오하고 밤새도록 긁어서 뿌린 몇 장의 유인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뭘 할 수 있냐?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면, 야, 너 좀 이거 해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네 친구 거기 있어? 알았어. 바로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사람들은 이때까지 들은 얘기, 이런 정보가 쫙 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통일이 되면 말이야, 이게 나라가 살기 좋아. 경제가 발전하고, 그래, 좋네. 법인세를 말이야, 깎아주면 안 돼. 법인세 올려야 돼. 감면한 거 줄여야 돼. 그래, 맞아. 근데 딱 투표하러 가가지고는요, 빨간색 한 번만 휙 휘둘러보면, 그렇지. 저 새끼들이 하면 빨갱이 나라 망하지. 이래가지고. 자기한테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집단을 지지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순간적으로 딱 마지막 최종 정보가 바뀐다고 판단이 휙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또라이지. 정상적인 사람은 정보에 의해서 판단이 축적돼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바꾸냐 그러면 정보를 바꿔줘야죠. 한 번 바꾸면 되냐? 아니죠. 계속 바꿔줘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SNS입니다. 여러분은 민주당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참 보면 참 안심하죠. 그런데 다른 당보다 특별히 잘못했나요? 아니지.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러냐?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 어느 쪽은 유리하게 보여주고 어느 쪽은 불리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새로운 수단을 가지고 있죠. 그게 SNS입니다. 1인 언론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정보를 바꿔줘야 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그 1년 감옥 살 걸 각오하고 100장의 유인물을 뿌렸는데 지금은요 사람이 마음은 100장 유인물 뿌리는 거 이 트위터 뭡니까 그 밴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밴드 대학교 밴드 동네 밴드 테니스 밴드 뭐 야유회 밴드 개 밴드 뭐 밴드 이거 가지고 이거 가입만 하면은 띡 한번 누르면 수백 장 순식간에 뿌릴 수 있어요. 이거 왜 안 하는 건데? 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냐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제가 자랑질을 한번 하면 저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최근에 인스타그램도 시작해요. 그거 다 제가 직접 합니다. 밤새도록 새벽 2시에 돼요. 이 중에 새벽에 쪽지 받는 사람 있을 겁니다. 제가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침대에 누워서 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래야 동지애가 생기잖아요.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데 일부러 해주는 거예요 다. 그럼 고마워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좋아요 한번 눌러줄 거 아니야. 그걸 투자하는 거예요. 만큼 정없이.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뭔가 내가 오늘 정말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네 군데에다가 다다다다 눌러버리잖아요. 똑같이 써가지고 그거 누르면 돼 그냥. 많이 가면 200만까지 갑니다. 보는 사람이. 그냥 보통 그냥 누르면 30만. 그냥 30만. 일단 떠. 내 페이스북 계정에 떠요. 트위터에 떠. 카카오 스토리에 떠. 안 보는 건 다음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이거 진짜 의미 있네. 보고 한 번 더 눌러주고 이런 게 몇 번만 반복되면요. 200만, 300만까지 퍼집니다. 그러면 조선일보보다 센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내 자랑이 아니고 모델 종편에서 저를 잘 안 깝니다. 까면은 제가 반격을 하거든요. 채널에 어쭈? 그래가지고 제가 막 반격해. 얼마 전에 중앙일보가 논 사설을 고쳤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거든요. 사실이 아닌데 왜 썼냐 사설을. 동아일보도 고쳤어. 문화일보는 아예 사과했어 대놓고. 왜 그러냐?
요 손가락 때문에.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면 제가 실증적으로 증명을 하나 해줄게요. 공무원들은 선거에 관한 행동을 하면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그죠? 평생 20년, 30년 근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연금이 날아가요. 이건 감옥 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걸 각오하고 국정원이 트위터질을 하더라는 거지. 얼마나 효과가 있으면 국정원이 목숨을 걸고 하겠어요. 공무원 목을 걸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제가 저번 1219 대통령 선거는 3.15 부정선거보다 더 심각한 부정선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난 그 입장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선거할 때 원래 공보물 한 장만 뿌리게 돼 있죠. 예비 공보물도 한 번만 보낼 수 있죠. 한 번만 보라 이거 정보를 막 5번, 10번 보내면 안 되잖아요. 프랭크 한 동에 한 개만 붙여야 돼. 그런데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가짜로 누구 나쁜 놈, 누구 뭐 어디 바람 피웠대, 뭐 누구 어디에 돈 먹었대 이런 걸 익명 계정으로 만들어 계속 난리잖아요. 그걸 처음 볼 때는 안 믿는데 5번, 10번, 20번, 한 달, 2달, 3달 계속 보다 뭐 진짜 반응 맞나 봐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그때 보니까 국정원이 만든 계정 숫자 곱하기 한 개 계정당 팔로우 평균 1000명 잡고 하루에 10번씩 했다고 치고 곱하기 해야지 계속 이거 몇 달 동안 했다고 치고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내가 보니까 수천억 장을 뿌려버리더라고. 수천억 장의 불법 선거 유물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이 나쁜 놈이구나 이거. 야, 이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3.15 부정선거는 그냥 막 투표하면 몇 장 집어넣고 이런 정도인데 이건 사람 머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 머리,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도 저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거 똑같이 해야죠. 똑같이 해줘야지. 지금부터 트위터 열심히 하세요. 여기 잠깐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 여기 300분이잖아요. 1년 동안 한 6개월만 해도 돼요. 6개월 동안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쉽잖아요. 이거는. 그건 남들이 하는데 가입만 하면 돼. 가입만 해가지고 평소에 관계를 잘 맺어놔야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 선거 시의원들 계시고 선거하는 분들 계시는데 똑같아요. 나 지지해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사람이 뭐, 야, 네, 우리 아는 사람한테 지지해줘야지. 이 사람이 같이 찍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찍죠. 안 찍을 거죠. 네. 요구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꾸려면 정보를 바꿔야 되는데 이 정보 제공도 말이에요. 야 이거 좀 봐라 이거. 야 저 새끼 나쁜 놈이지 이거 봐라. 이러면 이 사람들이 딱 든 순간에 어우 무슨 목적이 있어 이러는구나. 그래서 방어 기제가 딱 작동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 볼자리에다 턱 던져줘야 돼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게. 턱. 응? 그러면은 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게 있었어? 그 다음에 또 한 비슷한 거래. 원래 살짝 던져주는 거지. 이게 설득력이 훨씬 뛰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 관계를 평소에 많이 맺어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쓴 거 좋아요 누르지. 여러분 페이스북 좋아요 누를 때 고민하죠. 이거 눌러줄까 말까? 안 하시는구나. 되게 착하네. 막 팍팍 눌러주세요? 안 눌러주잖아 솔직히. 고민하잖아요 그게. 저는 막 눌러버려요. 네, 제 거 누르지. 그거 말고 남의 거. 내가 누군가를 해줘야 그 사람도 나한테 해줄 거 아닙니까?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1000번을 눌러줬다 누가. 그게 어느 정도 효과인지 여러분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한 명당 팔로워를 500명씩 가지고 있다. 1000명이 눌렀다. 몇 명한테 공개되는 거예요? 50만. 제가 보통 한 5천만, 만까지 가거든요. 그럼 평균 500명으로 잡으면 500만 페이스북에 공개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사도 다 페이스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300명이 지금부터 막 마음먹고 내가 언제 시점을 정해가지고 내가 유인물을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눌러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누구한테 전달해 주겠다고 마음먹으면 6개월, 1년만 하면요. 한 명당 5,000명, 10,000명은 가뿐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제발 말이에요. 누가 그 얘기.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댓글 쓰세요. 인터넷에 댓글. 네이버에 댓글 많은 뉴스 올라옵니다.
공감 많은 뉴스 올라와요. 그 몇 번 더 누르면 일면에 탁 떠요. 그럼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알릴 수가 있어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300번씩만 누르면 무조건 탑 뉴스예요. 박수 크게 한번 치고 이제 소리가 이게 이제 시장님이 이제 이게 나름 절실한 부분을 강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아시다시피 시장님의 소통 방법이 SNS고 또 그 같이 그 SNS를 통해서 또 이렇게 모임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 민주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유인물 몇 장이 하나의 출발점이 됐다면 지금은 그 유인물이 SNS를 통해서 뭔가 의견을 내놓는 거다. 그게 훨씬 폭발력이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꾸는 건 시민이나 국민 여기 계신 분들의 그러한 노력들이 시작이고 출발이고 하나의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애절한 절박한 어떤 그런 표현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 마지막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제 또 여러분들하고도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해야 될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우면서도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길에서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마지막은 뭐냐면 정치인 이재명이 가지는 정치에 대한 생각 또는 자신이 정치 속에서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가치나 어떤 그런 방향. 네, 뭐 여러분들은 아까 보니까 뭐 대통령도 쏘고 그러셨는데 이제 일단 시장님 개인 정치인으로서 이미 이제 진입을 하시고 뭔가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해서든 어떤 성남시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든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정치인으로서 그걸 풀어가는 내 자신의 몫은 무엇인지 어떤 역할,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때까지 다 사실 말씀드린 거죠, 그죠? 다 말씀드린 거고 제가 할 역할은 우리 사회의 이 정치라고 하는 게요, 되게 허위 의식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관용, 포용, 개방 이런 이름으로 또 중도 어쩌고저쩌고 이런 비슷하죠. 이런 이름으로 좀 애매모호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반대로 하려고 그러죠. 애매하지 않게, 명확하게, 투명하게. 그래서 저는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뭘 돌립니까? 그냥 할 말 다 하고 정확하게 포용, 관용의 이름으로 그 나쁜 거를 용인하지 말자. 우리가 포용이나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게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게 아닌 이런 길도 가능하고 저런 길도 가능할 때 나는 이 길로 가자고 하고 저긴 저 길로 가자 할 때 이 이런 길들은 타협할 수 있죠. 그것도 저쪽 주장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야 훔치자 그러고 나는 훔치지 말고 잘 쓰자고 그러는데 타협합니까? 그 쥐게 해야지. 예? 그런 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되게 다 타협과 포용의 이름으로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쁜 짓 하는 사람 마음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잠깐만 참으면 돼. 예?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원래 정상적인 사회는 나쁜 짓 하면 큰일 난다. 이 들키면 우리는 끝이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회가 그렇습니까? 얼마나 뻔뻔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니까 전두환 그 인간이 한 얘기가 있죠. 조금만 견디시지. 그 인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금만 더 참으시지. 그 뻔뻔스러운 놈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죠. 수백 명을 갖다 쏴 죽이고 말이에요. 도둑질하고 나라 망친 인간들이 지금도 뻔뻔스럽게.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역할이 좀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초보적인 질서. 아주 단순한 원칙과 상식을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 제가 할 역할은 그 정도다. 더 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